개인 투자도 삼성전자는 이제 좀 재미없다, 좀 떠나고 있잖아요. 그럼 지점장님 말씀해주신 그 사람들이 무관심일 때 좀 걷어들여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자꾸 얘기를 자꾸 노출시키면 저는 이제 업계에서 매장될 수도 있는데 참 그렇게 집중 투자를 하시려면 목숨 걸고 이 회사가 싸다는 증거를 보이셔야 돼요. 목숨은 어디다 걸어야 되냐면 하방이 막힌 데다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그 1인 음식에서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금액까지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네. 요즘에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반응 같은 거에 좀 더 뭐 잘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투자자들 좀 반응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그 피터 린치 때도 그렇고 네. 지금도 그렇고 변함없는 한 가지는 좋을 때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요. 그렇죠. 나쁠 때는 자금 유입이 좀 덜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참 기묘한데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운용자분들이 있거나 네. 아니면 그 일반적으로 자기 자산을 운영하는 것도 그거 똑같이 마찬가지인데요. 네.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약간 경계감을 높이셔야 하고요. 네. 분위기가 어두워지면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내 자산을 운영하는 운용자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네. 근데 이제 그 개인들은 고민을 거쳐서 확신이 들 때 오시거든요. 네. 근데 그 확신은 언제 오냐면 열광적일 때 확신이 듭니다. 그쵸. 모두가 다 예스 할 때. 그러니까 저도 2015년부터 이림 자산 운용을 하면서 이제 계속 조금씩 자산을 늘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입되는 자산도 최근에 2020년부터 굉장히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정말 기묘하게도 단기 지수가 높은 시점에 자산 유입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빠졌을 때는 네. 자산 유입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 투자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게 뭔가 뜨고 있을 때 네. 돈을 넣고 싶지 빠지고 있는 곳에 돈을 넣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당히 역발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전제는 그거예요. 자본시장과 어떤 자본주의 네. 이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진입 시점은 물론 큰 작년 3월처럼 완전 패닉이 났을 때 진입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굴곡이 있거든요. 단기적인 굴곡의 타이밍을 잡으시려면 모두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고민이 많은 시점. 네. 그리고 댓글에 악성 댓글들이 많은 시점. 경제나 증권 관련 유튜브 쪽에 댓글 중에 악성 그런 댓글이 많은 시점이 진입 시점이에요. 그럴 때는 진입을 하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운용하시는 분들도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미 다 아실 거긴 한데, 운용사들, 저는 이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운용자들 관찰하는 게 취미인데, 한국의 많은 운용사들이 어떤 몇몇 이렇게 보아보니, 저의 경험상, 짧은 경험으로 이렇게 보아보니,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왕창 사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한 90% 정도. 그런 경우에 좀 비율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올 때 고점에서 왕창 잡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항상 좀 조심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경계감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도 고점에 들어가는데 좀 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운영사, 그 큰 집단도 고점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사이클상 작은 사이클, 큰 사이클이든 고점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마지막 고점에서 굉장히 큰 양봉을 키우면서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게 대부분 그게 모두가 합의라는 거예요. 가는 장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나 기관이나 할 것 없이 그때 이제 세게 달라붙으면서 그런 고점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항상, 양봉이 갑자기 크게 나거나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갈 때는 경계감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내 마음은 확신하겠지만, 거기서 역발상이 꼭 필요합니다. 역발상을 해야 할 거는 뭐냐면, 시장이 뜨거울 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수는 떨어졌다 올라갔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꽤나. 어느 순간이 되면 3,500포인트가 있다, 어느 순간이 되면 4,000포인트가 있다, 그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분위기상의 과열이냐 아니냐는 꼭 구분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운영사 얘기하셔서 그런데 또 지점장님은 투자 관련된 일을 하신 지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한 21년 동안 이제 직접 투자를 하셨을 텐데 이 한국에도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산 운용사들의 CEO들 중에서 진짜 여기는 되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전문가분들 한 3명 정도
이건 네. 뭐 칭찬이니까 네네.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존경할 분들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로서 꼭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약간 자존심은 상해요. 왜요? 저의 스승들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보다는 네. 나이 적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 왜냐하면 한국의 투자 성공자가 가장 많이 배출된 때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가치주들이 폭등하는, 그냥 정말 넉마처럼 싸게 굴러다니는 뭐 PER 2배, 영업이익도 아니야, 순이익의 2배 주가가 그런 회사들이 널려 있었던, 그때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 크게 성공을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저보다 그나마 조금 나이 많으신 분은 여기도 한번 나오셨겠습니다만 이현투자의 박선진 대표, 박선진 대표, 네, 이런 분이 계시고, 그다음 뭐 최근에 만나봤었습니다만은 이건규 대표, 르네상스 자산운용. 네, 이건규 대표도 꾸준하게 좋은 흐름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수익률이 명함이에요. 그렇죠. 네, 자산운용사인데. 그것도 장기 수익률, 꾸준히 오랫동안,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내신 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데요. 또 그런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 중에서는 타이거의 이재환 대표, 예, 그리고 머스트의 김 대표님, 네, 이런 김두호 대표님이었나? 네, 김 씨는 만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분들은 뭐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좀 친근감이 가는 대표는 우리 강방천 대표님, 여기도 나오셨던. 네, 맞아요. 예, 강방천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근합니다. 회사 선배이기도 하시고.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저만 알아요. 저만 아는데, 그분한테 배울 거는 뭐냐면, 지금 생존하는 운용자들 중에 가장 긴 기간 성공했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강방천 대표 같은 분한테 이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연하게. 그리고, 근데 그 발전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중간에 이제 심지는 가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투자의 자기 나름의 그리고 자기 나름의 법칙을 세우는 건 중요합니다. 자기 원칙을. 이게 반드시 중요해요. 요거를 꼭 가지고, 근데 이게 절대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 있죠. 그게 정말 좋거든요. 근데 강방천 대표는 1등 기업의 투자라는 모토를 하나 갖고, 세상이 바뀔 때 1등 기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매의 눈으로 관찰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이 더 완벽하게 다 맞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건 누구나 뭐 마찬가지죠. 네, 틀리는 경우도 많겠죠. 완벽하게 맞았다면은 우리 에셋 플러스 자산 에셋 플러스의 수익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겠죠. 근데 다 못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머리도 이렇게 다 하얗게 백발이시고 나이도 꽤 많으시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젊은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 그리고 계속 탐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하는 모습은 정말 많이 배워야 되는 점 같습니다. 그렇죠. 마치 대나무 같은 곧지만 바람에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네, 역시 작가님이라 표현이 좀 다르시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왜 낮에냐 이럴 수 있는데 투자 세계에서는 젊었을 때 고생을 좀 하셔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 나이에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실적 발표가 이제 주르륵 다 나왔잖아요. 그거 다 못 보거든요. 2,000개 기업 실적을. 못 보죠. 근데 20, 30대 투자자들은 그걸 봐야 돼요. 다요? 네. 그걸 봐야 돼. 전문 투자자가 되고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서 업종별로 이렇게 보던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체력도 안 되고 그 정도는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무마하는 게 뭐냐면 경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나만의 레시피가 쌓였잖아. 근데 사실 이건 다 핑계예요.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체력이 그만큼 안 돼. 그리고 이제 과거 근육량을 그렇게 못 키웠어.
그러니까 과거에 2천 종목을 보던 근육이 있으면 네. 지금 좀 나이를 먹어서 줄들어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그만큼의 근육량을 안 만들어 놓으면 네. 지금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젊은 분들 중에서 투자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그런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다 쫙쫙쫙쫙 보는 거죠. 물론 뭐 보다 보면 네. 설광설광 볼 때도 있고 자세히 볼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많이 근육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훌륭한 투자자로 더 등극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아, 그렇죠. 저는 지점장님 말씀 공감 가는 게 그 VIP 자서전 중에 네. 최은철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하루에 리포트를 한 이 정도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일반인도 이 정도를 뭐 20대 청년이 보긴 힘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20대, 30대, 40대 그 쌓인 내공이 있으니까 네. 이 정도를 되게 빨리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빨리 보죠. 그냥 왜냐면 넘길 걸 빨리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봤던 거고 봤던 아는 거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봤던 거에서 사실 네. 이어지는 것들이. 그렇죠. 저희도 투자 도서 같은 거는 금방 봅니다. 네. 보통 한 두세 시간이면 투자 도서 웬만한 건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심도 있게 보지 않는 한 네. 금방금방 봐줍니다. 왜냐하면 많이 봐왔기 때문에 했던 얘기는 금방금방 캐치가 돼요. 그래서 바로 그런 능력을 그게 이제 근육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투자 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결국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시장은. 그래서 내가 당장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공을 쌓겠다. 여기가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공을 쌓으면 반드시 대가가 와요. 리턴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리턴이 있는 시장이에요. 네. 근데 내공을 안 쌓고 리턴을 바라려니까 리턴을 당하지. 제밥이 되는 거예요, 제밥이. 네.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은 리턴을 가져올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되고 가면 제밥이 되고 연료. 제밥이 돼서 내가 이제 남의- 시장의 판돈이 되는. 그렇죠. 남의 연료가 되는 거죠. 그거는 꼭 피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네. 주식시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오늘 날짜가 이제 6월 4일인데 네. 코스피가 3,240, 네. 코스닥이 987입니다. 예. 자, 어떻게 이제 지난달에 나오셨잖아요. 그 네. 사이 한 달 좀 어떻게 네. 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네. 코스피 기업의 그 EPS라고 하죠. 주당 이익의 총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덕분에 PER 배수는 시장 전체 PER 배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16배 정도 가서 과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익이 증가하면서 네. 한 13배대 정도 오. 뭐 러프합니다. 그게 이제 네. 포워드 기준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그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대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긍정론이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누구도 몰라요. 이게 그거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연기해서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미국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시를 바라보기 위해서 미국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관련에 대한 논란이 지금 열띠게 벌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 네.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네. 그 앞단에 테이퍼링 올 것이다.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 나오면서 설문조사 내용들을 읽어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왜요? 미국 경기가 너무 뜨거워요. 수요. 수요 폭발이에요. 네. 응축됐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 3개 정도의 업종에서 가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ISM. 거기서. 근데 수요가 충분하다. 수요가 많다. 거의 모든 업종들이 수요가 많다. 근데 공급이 딸린다. 노동력이 없다. 사람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원재료가 조달이 제대로 안 된다. 네.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오. 예.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했고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네. 그러면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인플레가 무섭습니까? 테이퍼링이 무섭습니까? 금리 인상이 무섭습니까? 경기가 강하게 상승하면 원칙적인 얘기를 드리면 경기가 강하게 상승하면 거기에 딸린 기업들은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은 더 좋죠. 좋죠. 예. 왜냐하면 가격을 올리면서 매출도 늘고요. 네. 살짝 마진도 늘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죠. 대표적인 업종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런 애들은 가격을 계속 올리잖아요. 가격을 계속 올리니까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입장인 거죠. 오히려 인플레이션 해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물건값을 그냥 따박따박 올리니까 옛날 7, 80년대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뭐 20, 30%짜리 인플레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적당하게 있는 게 기업들한테 훨씬 좋습니다. 경기가 위로 상향한다는 얘기합니다. 우상향. 인플레이션은 우상향이잖아요.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미래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통화 가치는 떨어진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거니까 경기가 좋은 건 기업한테 좋은 거예요. 경기가 나쁜 게 기업한테 좋을까요? 아니죠. 경기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럼 기업한테 좋고 기업한테 좋으면 기업의 조각인 주식한테 나쁠 게 하등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사실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왜 두려워하고 있죠? 네. 하나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금융시장이 돈 잘 벌어지니까 사람들 욕심 생기지 않습니까? 내 돈만 갖고 하면 아무 상관없어. 이번에 빌황 사태에서 봤지만 빌황은 레버리지가 500배, 500%에서 600% 이런 설이 돌잖아요. 정확한 건 모르죠, 저희도. 네. 아니, 레버리지를 자기 돈의 5배, 6배씩 쓰고 하면 이번에 봤잖아요. 20, 30% 주가 빠지니까 올인, 개털, 깡통 딱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는 지금 도대체 금융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 차입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갔는지.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경기 상승과 인플레이션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 입장에서 그건 뭐 그다지 나쁜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전처럼 30%, 40%, 50% 나는 건 나빠요. 나쁜 거. 왜냐하면 이 돈 어떻게 하지? 기업들 입장에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사업 열심히 해갖고 물건 잘 팔면 돼가 아니고 물건 팔았을 때 들어온 돈 갖고 이 돈 가지고 야 이거 조금만 있으면 이거 돈같이 똥값 되는데 이거 뭐 재료를 사놔야 돼. 아니면 땅을 사놔야 돼. 네. 뭐를 해야 돼. 이런 딴 궁리를 하게 만들거든요. 네. 이런 인플레 급등하는 인플레는 나쁜 인플레. 기업 활동에도 좋지 않아요. 돈놀이나 하게 만들고 기업들이.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높다고 해도 3%, 4% 이런 정도 수준에서의 얘기잖아요. 10%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그냥 물건값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너무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가 전혀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레버리지 비율을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저의 결론은 뭐냐? 시장이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장이 이럴 거야. 어느 정도 지수 가면 이렇게 내릴 거고, 여기 뭐 어디를 넥라인을 돌파했으니 네. 이게 어디까지 갈 거야. 네. 하등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게 비량이 저렇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순식간에. 아니 그 대단한 그 유럽의 은행들, 어디 은행들 다 뭐 조 단위로 물렸다 뭐 이러잖아요. 그 리스크 관리가 자기네 업무잖아요. 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매진을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물렸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라는 데 정력을 쏟는 게 내 네. 계좌 관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차라리 그 정력을 가지고 야 이거 되게 좋은 기업인데 아직 주가 안 올랐네. 네. 이걸 찾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저도 운용할 때 주요 원칙이 네. 사실 저가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오늘은 좀 얻어맞고 왔어 한대. 피곤합니다. 지금 한 대 얻어맞고 왔지만 지난 4, 5월 달을 시장을 계속해서 아웃퍼폼을 했었는데요. 네. 그 비결이라고 하면 뭐냐면 계속 싼 종목을 발굴한 거예요. 싼 종목을 발굴해서 비싸진 종목들은 시장에 다시 갔다가 내놓고 네.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싼 종목들은 계속 발굴해서 다시 포트에 넣고 이 작업을 한 거거든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그 쳇바퀴를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싼 거 찾아서 넣고 많이 비싸진 건 덜어내서 시장에 갖다 주고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는 사실은 따져보면 재수없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고른 기업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거고 자신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서핀 타듯이 바람 타듯이 좀 밀려서 끌려서 한번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잘해봐야 시장이 좋을 때 돈을 벌고 시장이 떨어지면 마음만 아프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뭐라 그럴까 그 돛담배나 그 바람에 가는 배들 뭐라 그러죠? 있죠. 네. 자막 뜨고 있을 겁니다. 네. 바람에 가는 배로 나의 자산을 운용하지 말고 엔진을 단 배를 타라. 그냥 동력선을 타서 가라. 바람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대신에 동력이 약해도 된다. 갈 수 있으면.
그래서 그 동력은 앞서 언급을 드렸던 대로 그 투자의 근육과 네. 투자의 체력을 네. 키우는데 내공을 길러내는 거에서부터 네. 시작이 되는 것이다. 저 같은 사람도 20년을 넘게 있었지만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잘하는 분들한테 가서 듣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책을 한 권 읽었을 때 그 책에서부터 작가님 앞에서 주름 잡아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책을 읽었을 때 한두 줄이라도 거기서 배울 수 있다면 그렇죠. 그건 나를 키워준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배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고 네. 많이 배우셔서 이 사람 저 사람 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투자의 세계에서 계속 피드백 주고 되먹이고 주고 되먹이는 이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하시면 네.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요걸 믿으세요. 요걸 믿고 진행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성공하실 수 있는데 네. 약간 이렇게 삐딱해서 시장을 어떻게 알아? 시장을 어떻게 이겨? 이렇게 하시면은 그 부정적인 태도가 열심히 공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성공적인 운영자가 되기가 내 자산의 운용이든 남의 자산의 운용이든 네. 성공적인 운영자가 되기 힘들고 요걸로 해서 요거 한번 먹어보지 요거보다는 네. 그 투자에서 이길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금융업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루틴을 만드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종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시장에 관련된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 다 스킵하도록 하고 이제 바로 종목으로 좀 가보면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점장님한테 지금 싼 종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어보세요. 뭔데요? 종목보다 제가 업종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업종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는 업종들이 좋아요. 네. 여행업종 같은 거 너무 비싸요, 지금. 여행업종 너무 비싼가요? 너무 비싸요. 깜놀했어요. 아니, 언제 여행 언제 가실 거예요? 뭐 내년쯤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올해 주가는 이미 옛날 고점을 다 뚫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비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배터리는 네. 배터리 많이 걱정이 많습니다. 배터리는 증가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네.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기 시작해서 업체 간에 네. CATL 튀어나오죠. 여기 네. 저기 내재화는 신경 안 쓰셨대요. 네. 내재화는 아직 멀었고 그 자동차 회사들이 하겠다는 건 그렇죠. 뭔 얘기예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지들끼리 지금 싸움이 너무 심하게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네. 애플이 자꾸 LFP 쓰겠다니까 그게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그러나 매출과 이익은 늘 건데 네. 문제는 너무 작년에 뜨거웠던 게 그게 조금 문제예요. 그런 측면에 걱정이 좀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 오늘 여기 오는 날도 상당히 많이 주가가 좋았는데 자동차는 수출입 동향 네. 살펴보면 지금 수출 중에서 계속해서 거의 탑이 나와요. 수출 증가율 탑이 나와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점유율도 과거 고점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 보는 것은 원엔 환율이 썩 자동차 회사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2000년대는 경쟁 상대도 안 됐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서드카야, 미국의 서드카. 한 번 사다 버리는 우리 중국산 하듯이 애들 첫 차로 해줬다가 적당히 타다 버릴 그런 차. 아니면 1번 엔진을 갖다 쓰니까 그래 엔진은 괜찮겠네 하고 갖다 쓰는 차. 그게 한국 차였어요. 정말 유감스럽게도.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제가 저희 채널은 이제 미국에서 고객이란다. 구독자들이 좀 있는데 네. 댓글 좀 다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댓글들 읽어보면 미국 그 렌터카 주차장에 네. 한국 차가 더 빨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차를 빌려간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네. 먼저 빌려가고 일본 네. 차보다 빨리 빌려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네.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일본 업체들을 상당히 지금 치고 들어간다는 거. 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20년 전에 비하면.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수출 증가율이 빵빵빵빵 터지잖아요. 근데 거기다 하나 옵션이 더 있잖아요. 전기차. 네. 전기차가 이게 기여를 하지 못해요. 아마 내년까지도 기여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테슬라의 입장에서도 봤지만 점유율을 얼마나 빨리 캐치업하느냐. 전기차의 차기 주자로 등극을 하느냐 여부는 매우 중요해요. 네. 그 옵션이 지금 살아있어요. 현대차 그룹이. 네. 현대기아차 모두. 그래서 본질적인 내연기관에서의 상황들이 나쁘지 않고 그다음 옵션이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옵션이 없으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 비싸지. 옛날 고점 수준인데 뭐 충분히 비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옵션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이 어떤 옵션인지 테슬라를 만들었던 그 옵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하고 1대1 대응은 안 합니다. 그 비교는 안 합니다. 급 차이는 많이 나요. 테슬라 공부를 해보면 테슬라가 몇 단계 더 앞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테슬라 따라잡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테슬라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물량을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비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제 전기차를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열었어요. 그런 상황이라 그 옵션이 살아있어서 자동차 업종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화학주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선별 잘 하셔야 됩니다. 화학주들은 오른 놈들은 이미 가격이 상당히 오른 놈들은 그냥 그렇고요. 아직 현저하게 싼 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부분적으로 발췌를 잘 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음식료도 좀 올랐어요. 네. 그러나 음식료는 아직 먹을 게 있습니다. 음식료라 먹을 게 아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좀 남아 있어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 중에서 잘 골라보시면 여기는 조금 많네요. 음식료는 후보군들이 많아요. 후보군들이 조금 오르긴 올랐어. 네네. 오르긴 올랐어. 근데 참고로 저는 남들보다 한 반보나 한 보 정도만 앞서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개인적으로 음식료는 충분히 다 못 잡았어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미 좀 랠리를 뽑고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너 팔래 이러면 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남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바닥은 아니에요. 네. 바닥에서는 조금 올라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IT죠. IT. 네, 이제 IT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거죠. 6월 달이잖아요. 6월가 IT는 뭐죠? 추수감사절이 오잖아요. 추수감사절에 선물할 제품은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부품 회사들이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애플의 밸류 체인들 보셔야 되고요. 네. 네, 이제 삼성전자도 3분기에 나올 제품들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네. 뭐 폴더폰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해준다면 네. 괜찮아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3분기면 나오게 될 인텔의 10나노 수준의 제온. 그러니까 그걸 서버용 칩이 드디어 나와주느냐. 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네. 드디어 DDR5를 납품할 것이냐. DDR5 메모리를 네. 납품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결정되는 하반기가 와요. 근데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IT 조금 많이 포진돼 있어요. 네. 요즘 IT 얘기하는 사람 많으신가? 없죠. 아니,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좋은 거죠.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그래서 제가 김작가 TV 할 때 지난번에 뭐 CMO 회사 뭐 어쩌고저쩌고 네. 한번 팁을 드리고 갔었죠. 네, 맞아요. 저희 채널에서 융단 폭격 맞았어요. 왜요? 왜 남의 채널 가서 얘기하고 자기 자식들은 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 거기서 얘기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네. 왜냐면은 이런 거 하다가 운용 하는 네, 사람은 종목 얘기를 못 해요. 그렇죠. 남부지검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항상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여하튼 네. 그 이제 다음 바톤으로 오늘은 전기전자 네. 잘 보자. 그리고 OLED도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다. 네. 애플을 잘 봐라. 애플의 그 생산 주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IT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주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IT의 때가 오고 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OLED 쪽에 포진시켜 놓은 것들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앞단이 좋아요 지금. 네. 앞단이 엄청. 그러니까 삼성전자, TSMC 뭐 이렇게 진짜 뭐 말이 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죠. 한국의 주식으로 1조 이상 자산가들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대주주 몇 명 빼고 거의 없어요. 대주주 빼고요? 거의 없겠죠. 대주주도 삼성전자 뭐 이런 대주주 빼고 네. 거의 없어요.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수십 조씩 넣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 네. 그 돈을 넣어서 뭘 할 거예요? 공장을 짓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건물이 없는 게 아니고 공장에 라인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라인 갈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라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좋죠. 이미 좋았어요.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뭐 이런 회사들 좋죠. 그 앞단에 있는 회사들이 장비 회사들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의 장비 회사들은 그렇게 걸출한 장비 회사들은 없으니까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많이 투자한다면 반도체에서는 지금은 장비 업체들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TSMC, 하이닉스는 돈을 쓰는 입장이잖아요. 네.
돈을 걷어들이는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네. 인텔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인텔이 정말 답답한 인텔이 도대체 언제 저걸 만들어줄 것이냐. 만들어준다면 네. 같이 따라 메모리 그 시스템 반도체에 따라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워낙 큰 종목이니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네. 삼성전자 증권사들에서 줄 하향 목표 주가를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네. 13만 원 목표 주가에 9만 원까지 떨어졌던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1월 달에 열광했었잖아요. 네. 지임장님도 그렇게 줄 하향 목표 주가 내린 게 맞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지금은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도 삼성전자는 이제 좀 재미없다. 좀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임장님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무관심일 때 좀 걷어들여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좀?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이렇게 자꾸 얘기를 자꾸 노출시키면 저는 이제 업계에서 매장될 수도 있는데 참 네. 문제인데 그렇게 하향 나오니까 이제 다 올 때까지 다 왔구나. 조금만 더 하향 조금 더 나와봐. 이제 때가 됐네. 네. 이런 느낌 들어요. 분명히 저는 혹시 저를 오랫동안 추적하고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전 반도체는 계속해서 3분기 얘기를 드렸어요. 네. 보니까 인텔이 안 만들어주면 폭발적으로 메모리 판매가 좀 그래요. 메모리라는 게 뭡니까? 메모리 혼자서 작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메모리 혼자 작동하는 건 USB 메모리밖에 없지. 그잖아요. 그거 뭐 팔아봐야 뭐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결국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옆에서 붙이는 D램과 랜드 이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치고 나가줘야 네. 더 좋은 제품. 그래서 얘네 걸로 CPU를 바꿔줬을 때, 네. 그럼 메모리도 같이 바꿔야지. 이 그림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3분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는 점점 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제 3분기 중후반에 정말로 인텔이, 10나노 기반의 제품 프로세서라고 하는 그 서버용 프로세서를 제대로 만들어줘서 공급을 해서, 보통 교체하는데 한 3, 4년 걸릴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네. 그러니까 그것들 기존에 있던 것도 바꿔야 되고 새로 하는 건 다 이거 심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그때 17년, 18, 16, 17, 18년에 메모리 업체들이 쇼크를 많이 먹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요인가? 뭐 물론 비트코인 관련 수요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설비 증설 왕창 때려 박아가지고 19년부터 장기 침체를 맞지 않았습니까? 18년부터인가? 예. 안 좋았어요. 계속 안 좋았거든요. 메모리 업체들이. 네. 그러다 이제 다시 온 건데, 지금 이제 설비 증설하고 이제 나오는 건데, 요 공급이 과잉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마 내년도 후반쯤이나 이렇게 또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세게 당했기 때문에 설비 증설을 굉장히 느리게 계속 버티고 안 하다가 이제 막 지금 올해부터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요 앞단에 요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휴대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삼성이 인정할 회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휴대폰 방어를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어려운 국면에서. 중국 친구들이 예전처럼 삼성을 안 쓰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의 그 차별화가 너무 많이 떨어졌네. 네. 그리고 화웨이 같은 애들이 너무 치고 들어왔네. 네. 또 하나 카메라 포지션 잘 잡았네. 네. 이래서 삼성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은 이익을 쥐어짜는 능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진짜. 이번에도 진짜 휴대폰 쪽에서도 이익을 잘 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회사고 강한 회사라서 한번 이런 굴곡들을 잘 지나고 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건 이제 올해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진해질 것이다. 어떤 향기, 성공할 수 있는 향기는. 네. 그리고 1월 달에 조금 너무 흥분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많은데 모이면 안 되고, 흥분한데 같이 뛰어들면 제밥 된다. 예. 근데 이제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휴대폰만 조금만 더 좋아지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휴대폰 회복이 덜 되면서 좋아지면은 조금 제한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 같은 그림이네요. 휴대폰이 선전을 해준다면. 네. 자, 그럼 다른 섹터 중에 또 인터넷은요? 인터넷, 카카오, 네이버? 네, 카카오, 네이버 워낙 시가총액 지금 네. 네이버가 3위더라고요. 네, 카카오가 5위예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김작가 TV가 처음에 유튜브 영상 시작할 때 카카오가 한 20이 네.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네.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과점적 지휘자인 거 분명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 비즈니스의 그 영역을 더 넓힐 것도 거의 확실하죠. 네. 그래서 가격도 높죠. 네,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재지짐 하실 분들은. 네. 가격은 지금 높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익 규모가 훨씬 더 커지든가 네. 가격이 떨어지든가 새롭게 진입할 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떨어지는 거 감안해서 그냥 들고 가신다면 이런 정도의 계속 비즈니스 확장이라면 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필요한 거예요. 꽤 긴 기간. 네. 숨고르기 끝나면 현재의 확장 속도로 계속 확장한다면 다시 좋아지겠죠. 예. 근데 이미 한번 오른 거예요. 네. 올랐으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더없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좋지만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기 주가도 때문에. 좋죠. 네. 이미 그래서 주가도 좋아요. 그렇죠. 끝. 끝. 주가도 좋고 사업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긴 좀 곤란하다. 가격의 매력이 생겨주면 좋겠죠. 네. 이미 뭐 그렇죠. 연예인으로 따지면은 뭐 조인성, 네. 정우성 탑스타 됐죠. 이미 그 더 높은 사람 없나? 원빈? 제가 잘 몰랐어. 다 비슷한. 거의 뭐 너무 잘생긴 분들이. H.O.T.래 자꾸. H.O.T. 아니 도대체 야, 저기 아니 H.O.T. 비하는 게 아니라 뭐 너무 이제 옛날 BTS급이잖아요. 이미 BTS급이잖아요. 네. 네. BTS 우리가 항상 걱정하잖아요. 군대 가면 어떡하지? 네.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H.O.T.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아까 네. 여행 쪽이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연결된 여행 쪽이 안 좋다가 아니라 여행 쪽이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셨으니까 네. 당연히 연결된 뭐 항공이라든가 네. 호텔도 다 비슷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쪽은 근데 그나마 여행보다는 들어 올랐어요. 그래서 공간은 좀 있고 항공주들은 구조조정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살아남는 애들이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 네, 롯데제과가 주가가 폭등했던 것은 혜태제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네. 진짜 어렵거든요, 항공사들. 네. 거의 뭐 지금 자본금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금을 까먹으니까 매일같이 자본금을 까먹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친구들은 되게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행, 항공 이쪽이 어떻게 보면 보복 소비잖아요. 그렇죠. 같은 보복 소비 카테고리를 할 수 있는 그 백화점 쪽은 백화점도 네, 유통도 싼 기업들이 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도 개인적으로는 이미 좀 올랐지만 네. 공간은 더 있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은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네. 라고 생각이 되죠. 네, 똑같습니다. 아까 저쪽 화학 또는 음식료? 네. 이쪽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는 뭐 만년 싸니까 네. 현재가 저는 오히려 카카오뱅크가 상장되고 나면 은행주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왜요? 카카오뱅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사람들이. 은행은 전반, 원래가 규제 산업입니다. 네. 정해져 있어요. 네네. 이자는 얼마, 비율은 얼마, 얼만큼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딴 데로 대출을 옮겨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갚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갚을 돈이 그냥 갑자기 생기나? 잘 안 생기죠? 네. 대환대출 뭐 이런 게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용하기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의 주요 수익원은 대출이지 않습니까? 네. 대출이 옮겨지지 않아요, 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항상 꾸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속에서는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되는데 네. 은행주는 이익 대비 주가의 수준이 상당히 낮구나. 그러니까 아직 공간이 있겠구나 하고 쉬다가 인식되면 올라갔다가 한번 올라갔다 또 쉬다가 또 인식되면 또 올라갔다가 아마 이런 궤적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뭐 대선도 있고 그리고 해서 뭐 요즘에 사실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올해 초부터 뭐 건설 섹터를 좋게 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언제 팔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 많이 났어요. 너무 많이 났어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예.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뭐 싸긴 싸요. 싸긴 싸니까는 네. 잘 못 팔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일부 판 부분도 있고 근데 뭐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근데 영업을 다 앞으로 잘하면 좋아지겠죠. 네. 그건 이제 그 이익단의 흐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비싸진 않아요. 비싸지 않아요. 싸요, 네. 싸긴 싸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안 비싸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뭐 대우건설이나 이런 것들 네. 인수 가격들 올라오는 거 보면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물론 보통 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긴 하지만 꽤 높은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건설업은 정말 오랫동안 뭐라 그럴까 쩌리로 오랫동안 있어서 공간은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 내년 대선 열리거나 하면 이제 뭐 그다음 총선이든 이게 공약 발표든 계속 대선 토론이 계속 열리면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의 코멘트나 이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정보들은 재료들은 호재로 좀 작용하겠죠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네. 근데 뭐 별로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는 입장이라서. 왜요? 그런 거 어떻게 다 맞춰서 갑니까? 뭐 무슨 클레이 사격도 아니고 어떻게 움직이는 표적물 다 맞추고 가겠어요.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다 맞춰요? 오히려 과감하게 못 맞출 수 있는 건 포기하고 아니 또 훨씬 더 쉬운 이익 대비 주가가 있는데 뭐 이익 대비 주가 보는 게 훨씬 편하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어떤 타겟을 내가 잡겠다? 클레이 사격이에요. 그냥 뭐 정지되어 있는 목표를 맞추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엔터 쪽은요? 엔터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기대하는 업종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잘 인정을 못 받아요.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부터 IP를 그냥 연예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한 회사들, 그다음에 뭐 게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오락을 만드는 회사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이상하게 평가를 못 받아요. 그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윗뚜껑이 좀 닫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외 진출권, 그다음에 뭐 중국 진출권 이런 쪽 뚜껑이 좀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중국 시장도 계속 조금씩 그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점검을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거는 뭐냐면 중국의 주가가 많이 비쌉니다. 국유 기업들, 그러니까 석유 관련이나 뭐 이런 은행, 뭐 이런 쪽 빼고는 우리나라보다 보통 2배에서 3배, 5배 이렇게 비싸요. 웬만한 주식들 그 이익 대비 주가가 50배, 80배 막 이래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초코파이 팔아갖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중국에 판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좀 황당했죠. 초코파이가 뭐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고. 유사품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에서 초코파이를 많이 파니까 중국 기업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 멀티플을 받는 거예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해요. 왜 게임 업체 같은 게 막혔느냐. 중국에서 판호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닫힌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청소년은 계속 줄지 않습니까? 계속 퍼져는 나가지만 한번 게임했던 사람이 나이 먹어도 계속 게임을 하긴 하지만 공급되는 인구의 양이 계속 줄잖아요. 예, 계속 주니까 한국 시장만 봐가지고는 시장이 커지는데 그 매출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 성장이 일정 부분 닫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판도는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CJ ENM이나 이런 회사들이 드디어 이제 미국 드라마 미드를 만들기도 계약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업종이 이쪽이네요. 그리고 아까 그 HOT 사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제가 이쪽이 조금 둔해요. 둔해.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엔터 쪽이. 네, 인터 쪽은 한국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근데 그 멀티플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만큼 좀 소외받았으니까. 아니,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전체 그 소위 말하는 배수 있잖아요. 한국의 평균 PER 이런 것들을 대보면 싼 회사는 아니에요. 또 싼 업종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밑뚜껑이 닫히니까 또 못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게임이 대표적인 업종이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게임 업종이 중국에 다시 판매를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진다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판호도 못 받은 것도 있지만은
PC방 업무 시간 네. 닫고 뭐 이러면서 확장성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 사이에 중국 업체들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텐센트는 완전 문어 중에서도 발이 50개 달린 문어예요. 관여 안 하는 사업이 없어요. 네. 예, 온라인자가 뜨면 다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세계적인 회사가 네. 너무나 큰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흡수하는 거죠. 진공청소기처럼 웬만한 회사 그냥 다 사버리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럼 조선해운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다. 있어요. 네. 네, 공간이 있고 본격적으로 상선 회사들이 발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발주가 시작이 됐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공급렉이 걸려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특별히 이쪽 선사들의 공급렉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수십 척씩 발주가 막 나오고 있어요. 계속 상선 발주만 나오고 교체 수요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LNG 관련 선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보다 별로 많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면 기회 부분이 한 번 더 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선만 팔아가지고는 마진이 좀 덜 하거든요. 네. 다른 조금 특수한 배들을 많이 LNG 운반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유가가 올라가지고 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뭐 비싸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게임은 가볍게 좀 얘기해 주셨으니까 패스하고 남은 거 하나 의류는요? 의류는 일부 기회가 있죠. 이미 몇몇 업체들이 조금 오르고 있으니까요. 네. 의류는 기회가 있는데 이게 의류는 딱 판세가 갈라지는데 좋은 업체들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떨어지지 않았고 이미 다 올랐어요. 예를 들어 골프 어쩌고 저쩌고를 하는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회사 굉장히 좋아요. 이미 모자 만드는 회사 어떤 회사 이런 회사들 굉장히 좋고 근데 작은 회사들은 또 너무 작아서 투자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보복 소비가 이루어져서 의류 매출이 다시 늘어나게 된다면 기회는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제가 여쭤본 섹터가 총 15가지 정도로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인터넷, 자동차, 게임주, 그다음에 조선해운, 뭐 건설, 은행, 항공, 호텔 레저, 그다음에 음식료, 그다음에 엔터, 백화점, 뭐 의류였는데 그럼 이제 이 14가지, 15가지 중에서 가장 좀 좋게 보시는 건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앞서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언급을 구체적으로 안 하신 IT. 자, 하반기 역시 IT 시대예요. 네, IT다. 그리고 한국은 IT가 포진이 가장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IT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 한국 투자에 있어서는 IT의 시대가 오고 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는 IT의 시절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섹터는 종목이 아니니까 이 섹터는 좀 웬만하면 지금 이제부터는 좀 쳐다보지 말자 당분간은 있나요? 여행업종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행. 여행업종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배터리도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배터리. 네. 이쪽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조심하자. 배터리는 오히려 납품하는 회사들 중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량은 분명히 늘어요. 물량은 분명히 늡니다. 그러니까 납품하는 회사들 중에 이익 증가가 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이미 오른 회사들 말고. 이미 오른 회사들은 이미 그걸 반영한 거니까. 그래서 그쪽은 조금 별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입니다. 지점장님이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 중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샀던 종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과거 이야기니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종목을 샀는데 이게 수익률이 이렇게 낮다. 이걸 이제 좀 뭔가 피드백 한번 해본, 점검 한번 해보는 거. 그 과정을 좀 우리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으면 좀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한 개 정도. 제가 이제 이렇게 저의 궤적을 보았을 때 실력이 올라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뭐냐면 크게 실패하는 종목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여기서 항상 저는 부족했고 모자라고 실패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너무너무 많이 실패를 해봤죠.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들은 뭐냐면 꽂혀서 이 기업 좋아. 꽂혀서 비중을 최대한 많이 일본어를 표현하면 이빠이 쫙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나만의 스토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의 기준이 덜 완성된 거죠. 네. 이익 대비 주가가 너무 싸. 네. 뭐 이런 기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잘 풀릴지 안 풀릴지보다 당장에 지금 너무 싸. 이런 것들. 그리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당장에 너무 장밋빛이야. 이거 너무 좋아질 거야. 네. 이런 거에 취해서 리스크 점검을 안 해보고 그 좋은 것만 꽂혀가지고 네. 왕창 사는 경우들이 종종 1년에 한두 번씩 꼭 있었어요. 네. 거기서 정말 절단이 나더라고요. 손실률이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예요. 뭐 거의 반토막도 나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냐면 전체 계좌의 수익률이 쭉쭉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9승 1패 했어. 9승 10종목을 투자를 해서 9종목이 수익률을 냈는데 한 종목 깨졌는데 수익률이 별로 후졌어. 거기에 너무 많은 금액을 넣었어요. 네, 많이 넣고 심혈을 기울이고. 근데 이게 이제 투자가 성숙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실패를 꽤 많이 합니다. 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나는 승률은 좋아. 근데 계좌가 잘 안 늘어 하시는 분은 꼭 이런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너무 믿지 마라. 네. 나를 너무 믿지 말고 내가 완전히 성숙한 투자자가 되기 전에 네. 너무 쏠리지 마라. 라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집중 투자를 하시려면 네. 목숨 걸고 이 회사가 싸다는 증거를 보이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목숨은 어디다 걸어야 되냐면 하방이 막힌 데다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이건 죽어도 더 이상 안 떨어져. 네네.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거는 한국이 망하는 거야. 세계가 망해야 여기보다 이게 더 떨어져. 네. 이런 쪽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쭉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 자본을 가장 빨리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몰빵 투자예요.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될 때까지는 네. 몰빵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게 투자의 성숙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몰빵 투자를 해버리면은 내가 옳다고 한 게 옳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게 세상에 이거는 정말 옳은 일이야 하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있죠. 그렇죠? 성장할수록 어떤 그 보는 뷰라든가 네. 관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정교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일이다 이럴 때는 절대 몰빵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다 보시면 알아요. 아, 내가 좀 늘고 있구나. 네. 이런 게 느껴져요. 아, 내가 좀 늘었구나. 네. 그럴 때는 이제 집중 투자의 폭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집중 투자할 종목은 반드시 하방이 막혀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다른 거 다 치우고 하방이 막혀 있어요. 하방이 막힌 거. 많이 투자하실 거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하방이 위에 있는 거 사실은 그거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해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근데 거의 대부분 하방은 안 보고 위만 보거든요. 그래서 절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한마디로 지금 집중 투자는 위험하고 하더라도 하방이 막힌 걸 해야 되는데 예. 그 사례에 적합한 좀 종목 한 개 과거 경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패한 종목이 너무 많죠. 지금 상장 폐지됐는데. 네, 아니요 성공 종목. 아, 성공 종목? 네, 성공 투자 종목. 아까 뒤집어하고 있는데 계속 다른다. 과거의 성공 투자 잘하시다. 아, 실패한 거 물어보신 거 아니었어요? 네. 성공 투자. 네. 여러분 방금 전에 이제 내용은 이제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네, 실패한다. 실력이 없는데 집중 투자하지 말고 집중 투자인데 상방이 열려 있는 것만 생각하고 하방 안 보았다가는 또 네, 망한다. 네, 망한다는 네, 거고. 망한다. 자, 성공 투자의 경험과 종목. 상패를 당했죠, 제가. 아, 또 그 생각나는데 정말 막 그때 어린 나이 한 30개 회사를 탐방을 한 거예요. 네. 그때는 30개 회사 탐방하면 많은 줄 알고 네.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이익이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었어요. 시가총액보다 이익이 더 컸어요.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IMF 때 물렸던 충당금들이 다시 그 환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시총만큼 이익이 난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에도 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시총에서 한 3분의 1 이상의 이익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좋아 보이는데. 너무너무 좋아 보이죠. 네. 주가는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싼 거죠. 그래서 그 주식을 몰빵을 한 거죠. 근데 상장 폐지를 시키더라고요, 회사가. 우리 거래소에 안 있을래. 네. 자꾸 전화 오고 귀찮아. 네. 회사가요?
네, 회사가 상폐를 시켰어요. 당한 게 아니고요? 상폐를 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을 다 사모으는 거죠. 근데 주가는 그렇게 사모아도 원래 대주가 너무 많이 갖고 있었어. 너무 많이 갖고 있었고 살 것도 별로 없었어. 상폐 시키더라고요. 나중에 공개 매수도 했어요. 네. 너무 열받잖아요. 손실 봤으니까. 응하지 않았죠. 결국 나중에 회사에 전화해서 내 주식 좀 사줘. 해가지고 손실을 확정 지은 적이 있어요. 네. 그 경험이 제일 진하고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실패했던 경험이고. 네, 도대체 언제쯤 성공 투자 경험 얘기해 주실 거예요? 성공 투자 경험. 성공 투자 경험은 종목 사람들이 와닿을 수 있게 과거니까. 저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인데 네. 폴더블이 나온다 그랬었어요. 폴더블. 재작년에. 네. 폴더블이 나온다 그랬는데 폴더블이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열심히 생각해 봤어요. 네. 근데 딱 하나 안 쓰던 제품, 그 부품을 쓰더라고요. 경첩. 네네네네. 영어로 힌지. 네네네. 그걸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만드는 회사가 되게 좋아지겠네? 삼성전기에서 만드나? 안 만들어요. 삼성전기나 삼성전자에서는 개발은 해요. 개발하는데 그걸 하청을 줘요. 그걸 자기네가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마진이 안 나오거든. 네. 그건, 중소기업한테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첩 만드는 회사를 찾았죠. 거의 다 망해서 없는 거예요. 그런 관련 회사가. 딱 하나 회사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맞대. 네. 하면 자기네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했었죠.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왜요? 2018년이에요. 네. 2018년 11월에 사서 네. 2019년 연말에 팔았습니다. 네. 수익률은 약 2배였어요. 2배. 높은 건 아니죠. 고생한 거에 비하면. 네네. 중간에 한 30 몇 프로까지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정말 끊임없이 회사에 연락을 했죠. 너희 하는 거 맞냐? 다른 회사도 있다는데 계속해서 그 회사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끊임없이 점검을 하면서 고난의 1년을 보내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까지도 참으면서 했던 경험이라서 네. 그 경험은 무척 기억에 남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요거는 꽁초 투자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너무 싸서 네. 이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이 장기적으로 그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오래도록 투자해야 되는, 예를 들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런 기업이 아니고, 시즈널로, 그러니까 그 이익이 확 안 좋았다가 증가하는 기업들, 이런 거 투자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쉽게 하는 영역이 있어요. 저는 휴대폰이 너무 쉬워요. 휴대폰 영역이. 그리고 애플의 밸류체인에 관심이 항상 많고.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애플에 납품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단으로 그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또 주르륵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밑단에 그 납품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도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상장한 회사들이 쭉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갑자기 웨어러블, 그 애플의 이어폰이 미친 듯이 팔리더라고요. 맞아. 네, 미친 듯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저건 그냥 따놓은 당상이겠구나.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을 봤죠. 하나는 거기에 애플에 직접 납품하는 애들 하나하고, 하나는 그 애플이 만든 이어폰을 똑같이 따라서 만들 삼성, 그리고 삼성의 뭐 노이즈 캔슬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기업들, 이 두 갈래를 찾아서 봤어요. 근데 그 꽁초 투자를 했던 것은 이 이어폰에 링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거 할 때 꼭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 가격이 얼마인지 단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두 개씩 팔리잖아요. 네네. 두 개씩 팔리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몇 천만 대 팔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하잖아요, 양이. 근데 문제는 확인을 해보니까 링을 파는데 100원인 거예요. 하나당. 근데 그 하나당 100원인데 팔리는 건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납품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냐 하니까 100원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걸 몇 천만 개를 팔았을 때 의미 있는 이익이냐? 라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회사가 너무 작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매출 대비 총 매출 대비 그 매출이 의미가 있어요. 마진은 꽤 좋아요. 그런 회사들은 마진이 굉장히 박한 경우가 많아요. 하청의 재하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 정도인데 주가는 전혀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 사놓고 기다리니까 그 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 납품했던 거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팔리는 거 보고 전화를 했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팔리는 거 맞다는 거예요. 있고.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 공장 어느 가동률로 돌아가니? 네. 라고 물어보면 공장 지금 밤새 돕니다. 이런 얘기 들었고. 네. 그럼 공정공시 위반은 아니거든요. 음. 공장 가동률 같은 거는 얘기를 해줘요. 열심히 돈다, 안 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 얘기 들어서 그래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적이 발표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서 일정 수준 수익을 내고 나오고, 네. 이런 꽁초 투자는 셀 수 없이 예가 많이 있습니다. 꽁초 투자는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남이 피다가 남은 그 나머지 담배를 피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서 뭐냐면 이거 확실하게 이익이 있는데 네. 굉장히 주가가 싸고 네. 요 정도는 분명히 수익이 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거죠. 근데 꽁초 투자라는 말에도 왠지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꽁초 투자 자체가 오래 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은 좀 피다가 수익이 좀 나오면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되나요? 기업들한테 좀 미안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그 몇 가지 면피하는 네. 생각 구조를 생각해냈어요. 여러분 회사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힘드시죠? 네. 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요. 네. 제가 동행해드리고, 네. 그러면 제가 사면 가격이 약간 오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아니면 더 이상 안 떨어지면서 네. 버티면서 이렇게 되고 나면, 근데 이제 저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네. 이 기업의 주가를 띄워주잖아요. 네. 저는 여러분이 당신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 해줬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당신을 많이 찾으니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네. 안녕 이러고 떠나는 거죠. 사실은 뭐 네. 개인들한테 그렇게 썩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네, 네. 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의 공간이 네.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는. 이 공간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지점장님은 가치 투자하시는 네.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다른 곳에서도 누군가에게 듣기로 사실은 지점장님이 원래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 뭐 트레이더처럼 단타 이런 거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 소문의 네. 진실은 뭡니까? 주식 투자를 잘 하지 못했을 때는 그 네. 브로커리지를 했잖아요. 네. 우리 증권사 지금 중개 매매를 하니까 네. 브로커리지를 하게 됐는데 브로커리지를 해봤는데 매일 깨지는 거예요. 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고객의 미래도 없고 저의 미래도 없다. 네. 나를 환골탈퇴시키지 않으면 난 여기서 비전이 없다. 네. 생각을 해서 바꾼 거죠. 아, 바꿨어요. 그 소문은 사실이었군요. 과거에는 그랬던 게. 아니 그 정도로 헤비 트레이더는 아니었어요. 아,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향은 여기 있었으나 네. 몸은 딴 데 움직이는 아. 그런 그 이중적자에서 네. 고통받았던 네. 그런 인간상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가치 투자자. 지금은 가치 투자자이기는 한데 트레이더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씩 주식을 들고 네. 가지는 못하는 입장이니까 1년 안에 주식을 사고 판다는 건 일종의 트레이더라고 봐야 돼요. 스케일퍼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브로커리지를 하면서 거래를 많이 하는 건 스케일퍼에 가깝고요. 네. 이쪽은 한 트레이더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처럼 사업을 사서 사업을 유지를 같이 하는 네.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네. 네, 트레이더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6월 초인데요. 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6월에 뭐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전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3,000대 중반이 오면서 예전 고점까지 왔는데요. 한번 지켜보세요.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시각은 긍정적이 되고 좋아질 겁니다. 더 기분 좋게 달뜨게 될 건데요. 그럴 때는 경계감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시장을 너무 정확하게 맞추고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현장에서 정말 수천 명 정도의 임상을 한 사람인데요. 네.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이밍은 포기하시는 게 신상에 이롭다. 네. 그리고 타임을 잡으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어쩜 그렇게 거꾸로 잡는지 모르겠다. 네. 네. 네, 그래서 타이밍 잡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전문 투자라는 호칭을 받고 살면서도 제 판단에는 한 10몇 년간은 굉장히 잘못된 투자자였어요. 그러나 고쳐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다른 사람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일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고쳐 나가면서 하나하나 체력을 키우고 근육을 키워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실들이 나오고 결실이 맺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늦은 시점이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만 잘 갖춰진다면 생각보다 또 빨리 또 자리를 잡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젊으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땀 흘린 만큼 대가가 반드시 돌아오는 곳이 이곳이니까 네. 내 마음이 퉁탕퉁탕 콩탕콩탕 뛰는 쪽 방향으로 가지 말고 네. 땀 흘리는 작업을 하시면 좋은 리턴 결과를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